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역학이라는 신생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응? 양자역학이 아니라 양자의학? 맞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어요. 양자의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자역학과 무관한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양자의학이란 결국 양자역학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인체의 회복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양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여기서 양자역학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제 채널 하나 자체가 양자역학만 설명해도 꽉 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깊이로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로 양자역학은 원자보다 작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학 이론입니다. 즉, 전자나 광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죠. 양자역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식인 고전역학과의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그 차이점들이 명확히 보여야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죠. 고전역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을 기반으로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등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 양자역학은 미시적인 거고 고전역학은 거시적인 거네 라고 이해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 내가 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고전역학이 가지고 있는 가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고전역학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가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 번째, 인과론적 결정론 가설.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당구공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안다면 어디로 굴러갈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식론적 존재론 가설.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쉽게 말해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는 관점입니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결과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구소성 가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직접적인 접촉이나 힘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가설입니다. 즉,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떨어져 있는 물체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가설이 실제로 맞는지 하나하나 반박해 볼까요? 첫 번째 가설은 요새 같은 데이터 기반 시대에 기상청에서 날씨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 가설이 틀릴 수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기상청의 탓은 아닌데 그만큼 데이터를 알고 있어도 작은 변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쉽게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을 보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은 넓지 않습니다. 자외선, 적외선을 우리 눈으로는 감지 못하는 반면 벌과 뱀은 볼 수 있고 그리고 인간 또한 특수 카메라를 통하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만 보이는 세상만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가설은 그냥 지구와 달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는 모를지라도 멀다는 것은 알죠. 하지만 중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압니다. 혹시 행성 간의 현상과 우리가 사는 일상의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되신다면 자석으로 철물체를 끌어당겼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꼭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그 철들이 움직였나요? 모든 이론들은 어떤 것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고전역학의 몇 가지 가설들이 틀릴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스마트폰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오류죠. 단지 80%를 설명한 것이 100%가 될 수 없다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음을 의미할 뿐이고 그 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학 이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의 복잡한 설명 중에
제가 뽑은 핵심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 역학에서는 모든 것을 파동으로 이해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중 슬릿 시험이라는 것으로 이를 증명했는데 전자나 광자 같은 입자 하나를 벽에 뚫린 두 개의 구멍을 향해 쏩니다. 재밌는 것은 입자라면 당연히 두 개 중 하나의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데 동시에 두 구멍을 통과한 듯한 파동 모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입자가 어떻게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입자를 관찰하려고 하면 갑자기 그 파동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관찰자가 입자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입자가 되고 파동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면 파동의 형태로 관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입자의 그런 현상 또한 파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를 쏘는 실험을 하였을 때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관찰을 딱 하는 순간 파동의 형태가 입자에 더 가까운 상태로 바뀐 것 뿐입니다. 세 번째, 양자 역학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입자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험을 통해 증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982년 남파리 대학교 광학연구소의 알랭 아스페가 쌍둥이 광자를 만든 다음 이 둘을 분리한 뒤 한쪽의 회전 방향을 바꿔보았습니다. 양자 얽힘이 없다면 회전 방향을 바꾸지 않은 광자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회전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고 1997년 제네바 대 니콜라 기생이 아스페보다 먼 11km가 떨어진 곳에서 실험을 하였고 양자 얽힘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고전 역학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입자로 본다면 양자 역학은 모든 것을 파동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입자를 파동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관찰자의 효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관찰하는 방식과 관찰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양자 역학은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얽힘에서 살펴보았듯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향을 미친다는 비국소성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어떻게 나름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양자의 의학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앞에 말한 사실들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현대의학과 양자의학의 접근 방식을 비교해 볼까요? 현대의학의 세 가지 특징은 기계주의적, 환원주의적, 국소주의적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계주의적이라는 것은 인체를 기계로 생각하여 어떤 부분이 아픈 것을 기계의 어떤 부분이 고장난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아픈 부위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엔지니어가 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원주의적은 기계주의적 요소와 맞물려서 마치 기계처럼 그 최소의 구성 요소를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육체를 장기, 조직, 세포, 유전자 손으로 파고 들어왔고 유전자 치료가 현대의학의 주 관심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인 국소주의적은 인체의 각각 요소는 건강 전체와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뜻하는데요. 즉, 이 부위를 치료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 환자의 환경을 고려해서 왜 재발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에는 부족함을 보일 수 있어요. 양자의학은 이와는 반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우선 양자의학은 유기체적이며 전일론적이며 비국소적인 통합의학이라고 칭합니다. 각각의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같이 같은 곳을 지향하는데 다름 아닌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아 어떤 곳이 아픈 이유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한다는 의미지요. 양자의학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또다시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양자역학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파동이고 우리가 관찰할 때 입자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파동이 갑자기 입자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양자 파동장입니다. 양자 파동장은 파동과 입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 모든 것이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양자 파동장이 그 파동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 즉 입자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커튼이 올라가면 관객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양자 파동장은 모든 가능한 상태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단지 어떠한 특별한 작용, 예를 들면 관찰자가 보는 과정을 거치면 그에 맞는 정보가 반환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파동의 특징을 알면 양자의학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동은 그것의 주파수 특성으로서 자주 설명이 됩니다. 양자 파동장에서 각 입자는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며 이 파동장이 외적 혹은 내적 상호작용에 따라서 입자 혹은 파동으로 관찰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라디오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DJ가 자신의 목소리를 외부에까지 멀리 뻗어나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송파가 필요합니다. 고주파라는 반송파에 목소리 신호를 실어 넣는 것이고, 여기서 목소리의 진폭을 변조하느냐, 주파수를 변조하느냐에 따라서 AM과 FM이 결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고주파라는 반송파가 없다면 퍼져나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몸 혹은 객체의 고유 주파수는 양자 파동장이자 반송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서 주파수의 기본 성질을 뽑으라면 저는 간섭과 공명을 뽑는데요. 주파수의 간섭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이즈 캔슬링은 반대되는 주파수로 소리를 캔슬링하는 기법인데, 이는 상쇄 간섭인 거고, 반대로 마치 마이크 테스트를 할 때 목소리에 맞춰서 증폭하는 것 같은 것이 보강 간섭의 효과입니다. 즉 주파수의 성격상 고유 주파수가 증폭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명은 어떤 특정 주파수를 일정 시간 이상 쏘았을 때 그 주파수가 전혀 관련 없던 물질이 그 주파수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나 물은 그러한 주파수 공명에 탁월한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전자제품의 전자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즉 우리 몸의 70%는 물인데 우리는 조컨실컨 주변의 다양한 주파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의학은 이러한 주파수를 알아낸다면 그 상호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에서는 양자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엔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많이 살펴봤던 것 같기도 하네요. 양자의학은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의 그러한 지식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의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들은 강길정님과 홍달수님의 양자의학이라는 책과 방건웅 교수님의 강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혹시나 지식의 전달에 미흡함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뭔가 아쉽지 않으신가요? 원래 제 명상의 묘미는 측정이라는 것을 저도 아는데 저도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도 소화하기에 좀 어렵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따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효과 같은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